서초동 법원 근처는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낮게 깔려 있었고, 굵은 빗방울은 김수연의 우산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마치 그녀의 위태로운 마음을 대신해 소리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일 것이라고 수연은 생각했다. 35년, 한 여자로서의 인생 전부를 바쳤던 결혼 생활이 법원의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이제는 고통이었다. 오늘은 이혼 조정을 위해 남편의 변호사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자신의 변호사는 상대가 아주 노련하고 까다로운 인물이라며 미리부터 단단히 마음먹으라고 언지를 주었다. 김수연 씨,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상대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법리와 이익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수연은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까다롭고 노련하고 이익만 좇는 사람, 그건 바로 자신의 남편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던가. 지난 세월 동안 그녀의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성공과 이익이 최우선이었고, 그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수연은 점차 색을 잃고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다. 아이들이 다 자라 독립하고 텅 빈 집안에 부부만이 남았을 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다. 대화는 사라졌고 눈 맞춤도 없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섬에 사는 것 같았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이 나이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하지만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생이라도 되찾고 싶었다. 약속 장소인 법률사무소의 회의실은 차갑고 정적인 공기로 가득했다. 수연은 자신의 변호사 옆에 조용히 앉아 마른 입술을 적셨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들어왔다. 한 명은 익숙한 남편의 얼굴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낯선 남자였다. 바로 그가 남편의 변호사 이지훈이었다. 수연은 자기도 모르게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날카롭고 공격적인 인상일 거라는 생각과 달리 그는 매우 차분하고 과묵해 보이는 남자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등은 꼿꼿했고 걸음걸이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장과 반듯한 넥타이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일을 진중하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수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깊고 고요한 눈. 그 안에는 쉽게 읽을 수 없는 어떤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웃음기 하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사람을 압도하는 위압감 대신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배어나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분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수연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짧은 순간 수연은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존중을 느꼈다. 남편은 언제나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준 적이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이지훈은 철저히 전문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감정적인 언어를 완전히 배제한 채 법률 용어와 객관적인 사실만을 사용해 남편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자료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자신의 변호사가 그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수연은 이상하게도 이지훈이라는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분명 그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고 지난 35년의 세월을 헐값에 치부하려는 남편의 편에 서 있는 적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꽂혀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는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악이나 비열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다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은 오히려 한평생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상대를 속여온 남편의 모습과 대조되며 기묘한 인상을 남겼다. 남편은 조정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다리를 떨거나 헛기침을 해댔다. 때로는 이지훈의 말을 끊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수연의 과거 실수를 들추며 비난하려 했다. 그럴 때마다 이지훈은 말없이 남편을 제지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도 언성을 높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남편의 팔을 가볍게 누르거나 낮은 목소리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신기하게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은 깨달았다. 저것이 바로 품격이라는 것이구나. 시끄럽게 소리치지 않아도, 상대를 억누르지 않아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상황을 통제하는 힘. 그것은 평생을 아나무인으로 살아온 남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그런 남편 밑에서 자존감을 잃고 살아온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종류의 힘이었다. 1시간이 넘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회의실을 나설 때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한번 이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밖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서류와 법리로 둘러싸인 냉철한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모든 고독을 짊어진 듯한 한 남자의 쓸쓸한 뒷모습만이 그곳에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이혼에 대한 불안감보다 낯선 남자의 그 깊은 눈빛과 쓸쓸한 뒷모습이 마음속에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어째서일까? 내 인생을 망가뜨린 남자의 편에 서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인데 왜 나는 그에게서 분노가 아닌 기묘한 끌림과 연민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서초동에 내리던 차가운 비는 그렇게 수연의 메마른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첫 만남 이후 본격적인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수연은 차가운 법원 조정실로 출근하듯 향해야 했다. 네모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마주 앉는 그 시간은 매번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곳에서 오가는 말들은 더 이상 부부의 언어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숫자로 환산되었고 감정은 배제되었으며 35년의 세월은 재산분할 목록이라는 차가운 서류 위에서 조각나고 있었다. 남편 측이 이지훈 변호사를 통해 제시하는 조건들은 날카롭고 계산적이었다. 남편은 수연의 수십 년에 걸친 가사노동의 가치를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 제시했고 아이들 교육비로 들어간 돈의 절반은 그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몫이었으니 재산 기여돼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결혼 생활 중 그녀의 친정에 보낸 용돈까지 목록으로 만들어 가져왔다. 수연의 변호사는 분노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사모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재산은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적인 설전이 오갔다. 그러나 그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정작 그 조건들을 전달하는 이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을 유지했다. 그는 마치 자신과 무관한 남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듯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서류의 내용을 전달할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향한 비난도 자신의 주장에 대한 과신도 담겨 있지 않았다.
수연은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전달하는 말의 내용과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체를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내용은 남편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이지훈의 태도에는 사적인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오히려 수연은 그에게서 기묘한 종류의 배려를 느끼기까지 했다. 남편이 수연의 과거사를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시작하려 할 때면 이지훈은 어김없이 그를 제지했다. 선생님, 그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나직이 말했다. 그 부분은 조정의 쟁점과 무관합니다. 감정적인 발언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남편은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면서도 결국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변호사가 목청을 높여 자신을 변호해 줄 때보다 역설적으로 상대방 변호사인 이지훈이 남편의 입을 막아줄 때 수연은 더 큰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일종의 직업적 양심이자 한 인간이 가진 고유한 품격이었다. 수연의 관찰은 점점 더 세밀해졌다. 그녀는 이지훈이 회의 시작 전 항상 10분 먼저 와서 서류를 검토한다는 것, 한여름에도 흐트러짐 없이 재킷을 갖춰 입는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인 자신과 자신의 변호사가 말하는 동안에는 결코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경청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침묵은 무시나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담긴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다. 어느 날의 조정은 유난히 길어졌다. 팽팽한 대립에 모두가 지쳐갈 무렵 잠시 정회가 선언되었다. 수연은 잠시 바람을 쐬러 복도로 나왔다. 복도 끝 창가에 이지훈이 먼저 나와 서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고 피곤한 듯 마른 세수를 했다. 늘 꼭 하던 그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지친 기색이 엿보이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차마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응, 나야. 아빠다. 저녁은 챙겨 먹었어. 그래. 약은 잊지 말고.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먼저 자라. 아빠 신경 쓰지 말고. 응, 끊는다. 짧은 통화였지만 수연은 그 안에 담긴 깊은 다정함을 느낄 수 있었다. 냉철한 변호사의 얼굴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얼굴. 그의 목소리는 법정에서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온도를 품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그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옆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인다고 수연은 생각했다. 저 사람에게도 자신만의 삶의 무게가 있겠구나. 저 고요한 침묵 뒤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 그 순간 수연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정체를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것은 남녀 간의 설렘이나 애정이 아니었다.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존경심과 연민, 그리고 깊은 호기심이었다. 평생을 시끄럽고 자기중심적인 남편과 살아오면서 그녀는 이토록 진중하고 깊이 있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는 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잃어버렸던 인간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그는 수연에게 있어 하나의 발견이었다. 고통스러운 이혼의 과정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찾아낸 한 송이 연고처럼 그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수연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조정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수연은 더 이상 외롭지만은 않았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그의 침묵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이 되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정실을 나설 때마다 수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당연한 감정이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녀의 생각을 잠식하는 것은 이지훈이라는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침묵, 그의 눈빛, 그의 절제된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수연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 남자의 대리인이야.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적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쳐 보았지만 마음은 이성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한 남자의 사소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의 다음 행동을 예상하며 가슴 졸이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곤 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고통받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었고 엄마의 편에 서서 함께 분노해주는 아이들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다. 어느 주말 딸이 반찬거리를 싸들고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딸은 거실 테이블에 놓인 이혼 서류들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변호사 말로는 엄마가 너무 소극적이시래요. 아빠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그저 듣고만 계신다고. 그러다 평생 바친 세월.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나면 어떡해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다. 엄마 편 변호사보다 상대편 변호사 얼굴을 더 쳐다보고 계신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엄마, 정신 차리셔야죠. 그 사람은 우리 적이에요. 엄마를 동정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칼을 꽂을 사람들이라고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가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가 미워서도 그에게 기가 죽어서도 아니라고. 오히려 그 사람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위안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차가운 조정실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서 나도 모르게 시선이 향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을 딸에게 할 수는 없었다. 분명 미쳤다고. 아빠한테 시달리더니 이제 판단력까지 흐려졌다고 할 것이 뻔했다. 결국 수연은 알았다. 더 독하게 마음먹을게 라며 힘없이 대답할 뿐이었다. 딸이 돌아간 후 그녀는 거대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외로웠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그날의 쟁점은 양육권이나 재산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에 관한 것이었다.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가정적인 아버지였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안고 있었다. 저는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아이들의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제 젊음과 인생을 바쳤습니다. 남편은 마치 연극 배우처럼 비장한 목소리로 자신의 희생을 읊어댔다. 수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중요한 날에 늘 바쁘다는 핑계로 없었다. 사진들은 모두 수연이 아이들을 위해 사진 한 장만이라도 남겨야 한다고 애원해서 마지못해 찍은 것들이었다. 그 사진을 찍고 나면 그는 곧바로 거래처 사람들과의 약속을 위해 떠나버리곤 했다. 자신의 모든 헌신과 희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통째로 지워지는 것 같았다. 남편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바라보며 어깨를 작게 떨 뿐이었다. 모두가 그녀의 약한 모습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치욕스러웠다.
바로 그때였다. 테이블 위로 하얗고 네모반듯하게 접힌 무언가가 조용히 미끄러져 왔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지훈의 손수건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수연의 변호사와 조정위원의 시선을 피해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을 뿐이다. 수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테이블 건너편의 적에게서 건네받은 뜻밖의 위로 그 작은 손수건 하나가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수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손수건을 집었다. 잘 다려져 빳빳한 면의 감촉과 희미하게 풍기는 비누 향기가 그녀의 위태로운 마음을 조용히 감쌌다. 그날 조정이 끝나고 수연의 변호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김수연 씨, 제가 아까 다 봤습니다. 이지훈 변호사가 손수건 건네는 거요. 저 사람들 수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뒤에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거죠. 절대 저런 감상적인 제스처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의 충고는 칼날이 되어 수연의 가슴에 박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을 수법과 전술로 해석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 안에 담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낸 조용한 위로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날 밤 수연은 아파트의 불을 모두 끈 채 소파에 앉아 하얀 손수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가운데에는 LJH라는 이니셜이 단정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이 작은 천 조각이 이제 그녀만의 비밀이 되었다. 세상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더 깊고 애틋한, 그리고 그 비밀의 무게만큼 그녀의 외로움도 더욱 짙어져 가고 있었다. 이지훈의 손수건은 수연에게 작은 등불과도 같았다.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빛,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와 딸의 경고를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작은 온기를 참아 외면할 수 없었다. 어쩌면, 아주 만약에 그 역시 이 비인간적인 싸움에 지쳐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법의 이름 아래 냉정한 말을 뱉어내면서도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헛된 희망을 품었다. 그 희망은 최종 합의안이 제시될 것이라 예고된 조정일의 절정에 달했다. 수연의 변호사는 아마 재산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라는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연은 왠지 모르게 이지훈이라면 적어도 남편처럼 모욕적인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남편은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이지훈은 여느 때처럼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차분한 목소리로 최종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저희 측에서는 김수연 씨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의 60%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매달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순간 수연의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거의 승소에 가까운 비율이었다. 수연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평생 돈에 벌벌 떨며 자신에게는 인색하기 짝이 없던 남편이 이렇게 쉽게 물러설 리가 없었다. 여기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었다. 수연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는 이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다만 이 모든 조건은 단 하나의 전제에 성립됩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압구정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히 남편분께 이전하고 3개월 내에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압구정 아파트.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갓난아이였던 아들과 딸을 처음으로 뉘었던 곳. 아이들의 키를 벽에 금을 그어가며 재었던 곳.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웠던 그녀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남편은 돈 몇 푼으로 그녀의 인생 전부를 사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과 추억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너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떠나라는 잔인한 통보였다. 수연은 떨리는 눈으로 이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아주 작은 동요라도, 일말의 미안함이라도 찾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완벽한 전문가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눈빛, 굳게 닫힌 입술, 그 어디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등불이 꺼져버렸다. 그래, 내가 어리석었지. 딸의 말이 맞았어. 변호사의 말이 맞았어. 손수건 같은 건 그저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을 뿐이야. 저 사람도 결국 남편과 똑같은 부류의 인간이야.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사람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냉혈한 그동안 그에게 가졌던 존경심과 연민이 순식간에 차가운 경멸과 배신감으로 변했다. 수연은 스스로가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다음 조정일부터 수연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지훈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면 그녀는 보란듯이 자신의 변호세계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그는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대했다. 이지훈이 직접적으로 그녀에게 질문을 던져도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를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라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 위에 차가운 얼음장 같은 냉기가 더해졌다. 수연이 세운 벽은 견고하고 높았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제야 제대로 마음을 잡으셨군요.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황량했다. 분노와 증오로 스스로를 무장했지만 그 갑옷 아래에서는 배신당한 마음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이지훈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즉시 알아차린 듯했다. 그는 몇 번인가 의아한 눈빛으로 수연을 흘깃거렸다. 무언가 말을 하려다 멈추는 듯한 미세한 망설임이 그의 입가에 스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수연이 만든 차가운 벽 앞에서 다시금 감정 없는 법률 대리인의 역할로 돌아갔다. 그들 사이에 놓인 테이블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다. 한때 조용한 눈빛과 작은 손수건 하나로 이어졌던 가느다란 다리는 산산조각 나 부서졌다. 수연은 이제 저 남자를 믿지 않기로, 그의 어떤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 집은 자신의 인생과 자존심이 걸린 마지막 보루였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다. 마지막 조정 기일의 법원 복도는 유난히 길고 적막하게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었다. 아파트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렸고 이제 모든 것은 조정위원회 최종 권고나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터였다. 수연은 마음속에 단단한 갑옷을 껴입었다. 슬픔도, 미련도, 배신감도 모두 그 갑옷 뒤에 숨겼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싸늘한 이성과
투지뿐이었다. 조정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연은 의식적으로 이지훈을 외면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정면의 벽에 걸린 시계만 노려볼 뿐이었다. 이제 와서 그 어떤 눈빛에도 그 어떤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조정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수연의 변호사는 아파트에 담긴 수연의 역사와 기여를 감정적으로 호소했다. 이지훈은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며 파격적인 재산 분할 제한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했다. 시간은 흐르고 대화는 겉돌았다. 모두가 지쳐갔다. 결국 조정위원이 중재에 나섰다.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아파트는 공동 명의로 유지하되 김수연 씨가 거주권을 갖고 대신 남편분께는 금융자산 분할 비율을 좀 더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통제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이 내건 조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이 해결되는 것을 패배라고 여기는 남자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의 격앙된 목소리가 좁은 조정실을 울렸다. 그는 조정위원도 변호사도 아닌 오직 수연을 향해 경멸에 찬 눈빛을 쏘아붙이며 손가락질을 했다. 당신이 이 집에 무슨 기여를 했는데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백화점이나 쏘다니고 편하게 살림이나 한 주제에 모욕적인 언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수연은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내 덕에 내 동생들 대학 공부시키고 내 부모 병원비 댈 수 있었던 거 벌써 잊었어. 평생을 나한테 기생충처럼 빌부터 살아온 주제에 이제 와서 마지막까지 내 발목을 잡아. 그것은 더 이상 재산 다툼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인격과 삶 전체를 짓밟는 폭력이었다. 수연의 변호사는 당황하여 의장님, 저 발언은 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려 했고 조정위원은 얼굴을 굳히며 망치를 들려 했다. 수연은 숨도 쉴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이지훈이었다. 그는 격분한 남편을 막아서도 치디 그의 앞에 섰다. 하지만 그는 남편을 보지 않았다. 조정위원이나 수연을 보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의뢰인, 바로 수연의 남편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조정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선생님, 그만하십시오. 남편이 아니, 이 변호사님은 지금 누구 편을 이라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지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본 소송의 쟁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더러 이 자리에 있는 모두의 품위를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변호인으로서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정적이 흘렀다. 얼음장 같은 정적 자신의 변호사에게.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토록 단호하게 면박을 당한 남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다. 그는 차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의자가 부서져라 털썩 주저앉았다. 수연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지난 몇 주간 그를 향해 쌓아 올렸던 차가운 벽, 그를 향한 원망과 배신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리고 그 파편들 사이로 한 줄기 빛처럼 깨달음이 스며들었다. 아파트,
그 잔인하게만 보였던 제안, 그것은 이지훈의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스럽고 악랄한 남편에게서 최대한의 재산을 뜯어내기 위한 그가 쓸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마지막 카드였던 것이다. 그는 수연의 과거가 담긴 집을 협상 카드로 던져 그녀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해 주려 했던 것이다.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의뢰인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냉정한 표정은 무관심의 가면이 아니었다. 이 지저분한 싸움판에서 자신의 원칙과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어쩌면 의뢰인의 아내였던 한 여인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갑옷이었을지도 모른다. 손수건은 전술이 아니었다. 그 갑옷의 틈새로 새어나온 그의 진심이었던 것이다. 고개가 숙여졌다. 그를 오해했던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그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얄팍한 감정으로 그에게 상처를 주려 했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그 사건 이후 조정은 급물살을 탔다. 이지훈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은 조정위원의 적극적인 중재해 원래 그가 제안했던 내용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혼은 성립되었다.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정실을 빠져나갔다. 수연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텅 빈 테이블 건너편에서 묵묵히 서류 가방을 챙기는 이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은데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끝내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서류 가방을 들고 조정실 문을 열고 소리 없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텅 빈 법정 안에 수연은 거대한 충격과 뒤늦은 회한에 잠겨 홀로 남겨졌다. 이혼 서류에 찍힌 잉크가 마르자 수연에게는 법적으로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다. 35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굴레는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서 눈치를 보거나 자신을 억누를 필요가 없었다.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은 그녀가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장해 주었다. 모두가 그녀에게 이제 훨훨 날아다닐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수연 자신은 거대한 새 장문이 열렸음에도 날아가는 법을 잊어버린 새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다. 압구정 아파트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기억을 정리하는 고통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앨범 속 낡은 사진들, 아이들이 쓰던 낡은 책상, 벽에 남은 희미한 낙서 자국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세월의 증거로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예전 같았으면 이 집을 빼앗긴다는 사실에 원통함과 분노로 잠 못 이뤘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감정 위로 더 무겁고 깊은 회한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 집을 포기하는 대가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나의 미래, 나의 안정,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오해하고 경멸했던 남자. 이지훈, 이 집의 모든 추억이 그의 희생과 결단력 덕분에 값비싼 미래로 교환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수연은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새로 이사한 잠실의 한적한 아파트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낯설고 차가웠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넓은 공간이었지만 그 넓이만큼 텅 빈 공허함이 그녀를 덮쳐왔다. 남편의 흔적이 사라진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닌 적막에 가까웠다. 밤이 되면 집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그럴 때면 그녀는
자신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것만 같아 두려웠다. 수연은 의식적으로 바쁘게 움직이려 노력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도예 강좌를 신청했다. 평소 읽고 싶었던 책들을 잔뜩 빌려와 거실에 쌓아두기도 했다. 이혼한 여자들이 밟아가는 상투적인 수순을 그녀 역시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행위도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흙을 빚으며 다른 수강생들과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그의 단단하고 긴 손가락이 떠올랐다. 조용히 서류를 넘기던 그 손, 그녀 앞에 손수건을 밀어주던 그 손, 책을 펼쳐도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조정일, 그의 단호했던 목소리가 귓게 울렸다. 선생님, 그만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담겨있던 무게와 고결함. 그것은 수연이 평생토록 갈망해왔던, 그러나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밤이 되면 후회는 더욱 짙고 선명한 형체가 되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의 하얀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LJ, H, 어둠 속에서도 이니셜 자수는 선명했다. 이 작은 천 조각은 그의 진심을 몰라주고 차가운 벽을 쌓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정말 죄송했다고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했는데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그를 다시 만날 방법은 없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타인이었다. 더 이상 법정에서 마주칠 일도, 연락할 명분도 없었다. 이대로 그에 대한 기억은 가슴에 묻고 평생 회한으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 시간이 흐를수록 수연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긴 상처는 점차 옅어지고 아무로 가고 있었지만 이지훈이라는 남자를 향한 그리움과 회하는 날이 갈수록 더욱 깊고 아프게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존경심이나 고마움이 아니었다. 한 인간을 향한 깊은 그리움, 다시 한번 그를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의 쓸쓸해 보이던 뒷모습, 다정한 통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었던 강직함, 그의 모든 것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이혼으로 얻은 자유는 공허했고 돈으로 채워진 미래는 무의미했다. 마음 한가운데가 뻥 뚫려버린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오직 그 사람만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수연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어딘가에 그도 저렇게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후회만 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기에는 그녀의 삶이 너무나도 아까웠다. 자유의 의미를 그녀는 스스로 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설령 또 다른 상처를 남긴다 할지라도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다. 용기를 내야 했다. 잃어버린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결심이 서자 수연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공허함의 일부가 희미한 용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용기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앞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혔다. 그를 어떻게 만난단 말인가?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거는 것은 너무나도 당돌하고 무례하게 느껴졌다. 우연히 마주치기를 기다리는 것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반을 찾기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녀의 세대에게, 특히 평생을 수동적인 아내로 살아온 그녀에게, 먼저 남자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위축되었다. 역시 무리야.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란 말인가. 포기하려는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마지막 조정일 그의 단호했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외출 준비를 하다 무심코 서랍을 열었던 수연은 그 안에 곱게 접혀있는 하얀 손수건을 발견했다. H. 그 이니셜을 보는 순간 안개 속에 갇혀있던 것처럼 답답했던 마음속에 한 줄기 길이 보였다. 그래, 이거다. 이 손수건을 돌려주는 것. 이것만큼 자연스럽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명분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핑계가 아니었다. 그녀가 그에게 진 빚을 갚고 동시에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였다. 손수건을 돌려주기로 마음먹은 날부터 수연의 일상은 작은 생기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수건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빨아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널어 말렸다. 그리고는 다리미를 꺼내 아주 작은 구김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렸다.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정성을 다했다. 외출할 옷을 고르는 데에도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설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약속도 없이 무작정 찾아가는 길. 서초동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수연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다. 한때는 증오와 고통의 장소였던 그곳이 이제는 설렘과 희망의 목적지가 되어 있었다. 그가 자리에 없으면 어떡하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녀는 몇 번이고 중간에 내려서 되돌아갈까 망설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손에 쥔 가방 속 손수건의 단단한 감촉이 그녀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익숙한 법률 사무소 건물 앞에 섰을 때 수연은 심호흡을 했다. 리셉션 데스크의 젊은 직원은 수연을 알아보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소송이 끝난 의뢰인의 전 부인이었으니 그녀의 등장이 의아한 것은 당연했다. 저 이지훈 변호사님께 드릴 물건이 있어서 왔는데요. 수연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작은 접견실로 안내했다. 차가운 가죽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10분 남짓한 시간이 10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이지훈이 들어왔다. 법정에서 보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편안한 차림이었다. 넥타이는 살짝 풀어져 있었고 재킷 대신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수연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김수연 씨,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수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거의 반사적으로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바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이지훈은 잠시 말없이 수연과 손수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끝에 아주 잠깐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도 수연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짜릿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겨우 용기를 쥐어짰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에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변호사님을 오해하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말끝이 흐려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이지훈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손에 든 손수건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수연은 자신의 행동이 역시나 그에게는 큰 신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지훈의 목소리였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늘 보던 전문가의 가면은 찾아볼 수 없었다. 놀라움과 연민과 그리고 어쩌면 따뜻한 호기심이 뒤섞인 한 남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사무실의 커피 자판기를 가리키는 대신 문 쪽을 향해 가볍게 고갯짓을 했다. 여기 말고요. 이 근처에 아주 조용한 찻집이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차 한 잔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그녀의 용기 있는 방문에 대한 응답이었고 굳게 닫혀 있을 거라 생각했던 문을 열어주는 손길이었다. 수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이지훈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나서는 순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다. 수연은 비로소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향한 진짜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직감했다. 이지훈이 그녀를 안내한 찻집은 법원 근처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고즈넉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쑥차 향기와 나지막이 흐르는 쇼팽의 녹턴이 두 사람을 맞았다. 법원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형광등 불빛에 익숙해져 있던 수연에게 찻집의 따스한 조명과 부드러운 나무 질감은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었다. 자리에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법정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나 남자와 여자로 마주 앉은 것은 처음이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연은 괜히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그 어색함을 먼저 깬 것은 이지훈이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그것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고통을 모두 지켜봐 온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깊은 이해가 담긴 위로였다. 그 한마디에 수연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이야말로 제 전남편 같은 사람을 상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녀의 농담 섞인 말에 이지훈의 입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작은 미소 하나가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뜨렸다.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십니까?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이지훈의 질문에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계획, 이혼 후의 삶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다. 그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끝나기만을 바랐을 뿐. 글쎄요,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서 이제 와서 그냥 김수연으로 살라고 하니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텅 비어있는 기분이랄까요. 처음으로 꺼내보는 속내였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공허함.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남자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이미 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이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저도 그런 기분을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깊어져 있었다. 제 아내는 7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집안의 모든 물건이 말을 걸어오더군요.
하지만 정작 말을 걸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워서 일부러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일이란 갑옷을 입지 않으면 그 적막을 견딜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수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냉철한 변호사에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 그의 눈빛에 어려있던 슬픔의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인생의 가장 깊은 외로움의 강을 건너고 있는 동반자였던 것이다. 공통된 상처를 확인한 두 사람의 대화는 한결 편안해졌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 대신 현재의 소소한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찻집에 흐르던 쇼팽의 음악이 끝나자 이지훈이 먼저 말했다. 쇼팽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부터 음악이 바뀔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시는 것 같아서요. 수연은 자신도 몰랐던 습관을 알아차린 그의 섬세함에 놀랐다. 네,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예요. 특히 녹턴을 좋아합니다. 변호사님도 클래식을 좋아하시나 봐요. 가끔 듣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들으면. 엉킨 실타래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들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지훈은 오래된 고전 문학을 좋아했고 수연은 시집을 즐겨 읽었다. 서로가 좋아하는 작가와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느새 편안한 미소가 가득했다. 서울숲의 산책로, 삼청동의 작은 갤러리, 핸드드립 커피의 향,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하고 깊이 있는 것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이 어둑해지고 나서야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찻집을 나서자 서늘한 저녁 공기가 기분 좋게 뺨을 스쳤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흘렀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저야말로요. 이렇게 편안하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연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이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서울숲이라도 같이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마저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에 수연의 마음속에서 작은 꽃망울이 터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 수연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다. 더 이상 서울의 밤은 차갑고 외롭지 않았다. 무수히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텅 비어 있던 마음이 어느새 조용하고 따스한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약속했던 주말, 서울숲은 가을의 초입을 알리는 상쾌한 공기로 가득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나무잎들은 조금씩 색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다. 수연과 이지훈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나란히 흘길을 걸었다. 처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편안한 침묵과 간간히 이어지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젊은이들의 사랑처럼 뜨겁거나 격정적이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잘 우려낸 차처럼 천천히 그리고 깊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다. 주말의 산책은 그들만의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 때로는 삼청동의 작은 갤러리를 찾아 그림을 감상했고 때로는 서점에 들러 서로에게 읽어주고 싶은 시집을 골라주기도 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수연은 큰 용기를 내어 이지훈을 자신의 새 아파트로 초대했다. 그녀에게 그곳은 여전히 낯설고 텅 빈 공간이었지만 그를 들인다는 것은 그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는 첫 번째 시도였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메뉴를 고민하며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화려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된장찌개와 몇 가지 정갈한 나물 반찬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지훈은 정말 맛있다는 말을 연발하며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그 모습을 보는 수연의 마음이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그가 선물로 사온 클래식 음반을 들었다.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가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영혼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느끼고 있었다. 이지훈이 돌아간 후에도 집 안에는 그의 온기와 음악의 잔향이 남아 오랫동안 수연의 곁을 맴돌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이지훈과 함께 있을 때 수연은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사소한 농담에도 소녀처럼 웃었고 세상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희미하게 사라져가던 김수연이라는 여자의 얼굴이 이제는 뚜렷한 생기와 빛을 되찾고 있었다. 이지훈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녀는 마음에 들었다. 그는 그녀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최초의 남자였다. 이지훈 역시 수연을 만나면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삶은 흑백 사진과도 같았다. 일에만 몰두하며 감정의 색을 모두 지워버렸다. 하지만 수연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배려는 그의 흑백 세상에 다시금 색을 입히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집이 두려워 사무실을 전전하지 않았다. 수연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와 주말의 산책을 기다리며 잊고 있던 삶의 즐거움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물론 그들의 만남이 언제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노년의 연애는 세상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공원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그들을 향해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수군댔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시선에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조용한 미소로 응수할 뿐이었다. 더 큰 산은 수연의 자식들이었다. 어느 날 수연은 딸에게 이지훈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딸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잊으셨어요. 우리 집을 풍비박산 낸 아빠의 변호사였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딸은 그것을 엄마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위험한 판단착오 혹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다. 예전의 수연이었다면 딸의 거센 반대에 상처받고 물러섰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야야, 내 말 좀 들어보렴. 수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딸을 마주했다. 그 사람은 내 아빠의 변호사이기 이전에 모두가 나를 비난할 때 내게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웃지 못했던 나를 다시 웃게 해주는 사람이란다. 엄마도 이제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지 않겠니? 자신의 행복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엄마의 모습에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것이라고 수연은 믿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이지훈을 만나 딸과의 일을 털어놓았다. 그는 말없이 수연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모든 불안을 잠재워주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오해는 저 붉은 노을 뒤로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고요한 온기만이 그 자리에 남았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에 마침내 뒤늦은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조금은 서툴고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더욱 애틋하고 소중한 늦봄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수연과 이지우는 각자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근교에 작은 마당이 딸린 아담한 단층집을 얻었다. 법원의 높은 계단과 도시의 삭막한 아스팔트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던 두 사람은 이제 마침내 부드러운 흙을 밟고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의 아침, 부부의 작은 정원은 햇살 아래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작년에 함께 심은 어린 감나무에서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고 수연이 정성껏 가꾼 채송화와 분꽃은 저마다의 색을 뽐내며 피어나 있었다. 이지우는 더 이상 빳빳한 정장 대신 편안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작은 모종삽이 들려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시장에서 사온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기 위해 흙을 파고 있었다. 법정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던 그였지만 텃밭에서는 영 서툰 솜씨였다. 여보, 너무 깊이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모종이 숨 막혀서 못 자라겠어요. 수연이 웃으며 다가와 그의 손을 제지했다. 여보라는 호칭이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이지우는 머쓱한 듯 웃으며 이마에 땀을 훔쳤다. 하하, 이거 참 법전보다 흙이 더 어렵구먼. 평생을 말로 먹고 산 사람이라 그런가. 몸으로 하는 건 영 재주가 없네. 괜찮아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배우면 되죠. 수연은 그의 옆에 쪼그려 앉아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두 사람은 함께 모종삽을 잡고 적당한 깊이의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는 어린 모종을 조심스럽게 그 안에 넣고 부드러운 흙을 덮어주었다. 두 사람의 손이 흙 속에서 함께 움직였다. 차갑고 날카로운 법정 서류 위에서가 아닌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흙 속에서 모종을 다 심고 나서 두 사람은 나란히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수연은 시원한 보리차를 가져와 그의 손에 건넸다. 이지우는 보리차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아, 시원하다라며 만족스러운 숨을 내쉬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과 그 옆에 놓인 수연의 고운 손을 번갈아 보았다. 수연 씨, 그는 여전히 가끔 아주 다정한 순간에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나는 가끔 생각해 우리가 법정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처음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수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랬으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가장 어둡고 아픈 곳에서 서로를 알아봤잖아요. 그랬기에 지금 이 햇살이, 이 평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의 말대로였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춥고 혹독한 겨울의 끝에서 시작되었기에 지금 맞이한 이 늦봄이 더욱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게 피어나는 벚꽃보다는 은은한 향기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매화와 같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이 함께 가꾼 작은 정원을 바라보았다. 정원에는 나비가 날아들고 작은 새들이 지저귀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두 사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35년의 공허한 결혼 생활과 7년의 깊은 상실감은 이제 서로의 온기 속에서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구원이었고 치유였으며 그리고
새로운 인생 그 자체였다. 인생이란 참 경이롭지 않나요? 여러분, 때로는 행복이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곤 합니다. 사랑이 언제나 젊은 날에 찬란한 봄에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랑은 길고 혹독한 겨울을 다 지나고 나서야 늦봄의 어느 오후 조용히 싹을 틔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봄 하나를 놓쳐버렸지만 길의 끝에서 더 따뜻하고 찬란한 또 다른 봄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오히려 평화를 찾은 경험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도 운명적인 만남이나 늦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인생이라는 정원의 소중한 꽃 한 송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